나눠서 통행되고 있고요. 퇴근 차량들이 늘어서 일대 정체가 극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우리의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혀보겠습니다. 국제 뉴스, 국제 이슈 다 덤벼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 국제적 토크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군사 외교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평론 스케일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해요. 오늘 아침에 경계 경보 이거 경보 문자 이거 네. 군사적으로 이런 거 지침 있죠.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경보한다 이런 거. 당연한데. 네. 자, 이게 두 가지 논점만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지금 수도방위사령부의 메시지를 서울시가 보고 경계 발령을 내린 거거든요. 네.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지금 백령도 대청도 일대에 경계 경보가 내렸는데 미발령 지역에는 재량껏 지자체가 발령을 해라. 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아이고 이거 우리 발령해버리자. 네.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느끼는 거 없습니까? 작년 12월에 북한 무인기 5개 넘어온 사건이죠. 네. 그때 용산으로 한 대 넘어왔죠. 예. 그때 수도방위사령부에 그렇죠. 전방 1군단이 통보 안 해줬죠. 예. 그래가지고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자체 레이더로 탐지해가지고 대응해서 합참에 보고를 하니까 알고 있어. 전방에서 탐지해서 이래 황당한 사건 벌어진 일이 있었죠. 네. 그래서 과오자 색출한다고 난리 났었지 그때요. 예. 자, 그때는 수도방위사령부가 가장 이거 대응 주체이기 때문에 먼저 알려줬어야 되는데 안 알려주고 그 뒤에 혼찌겁 나고 이제 한번 이거 막 압수수색하고 조사하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로켓은 수도방위사령부가 대응 부대가 아니에요. 여기는 참고하는 부대지. 네. 그거는 합참에서 우리 이런 대응 부대가 따로 돼 있고 그럼 수도방위사령부에는 이걸 해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참고하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전파가 안 됐다는 그 교훈을 학습해 버렸잖아요. 이제는 신속하게 전부 이렇게 해서 나중에 문책을 또 대비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시는 또 받자마자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보에 신중함이 결여돼 있고 과거에 문책 받을까 봐 하는 교훈만 가져온 거라 이겁니다. 거기에다 두 번째 보십시오. 네. 네이버는 왜 먹통입니까? 그러게요. 카톡 먹통 사태 작년 10월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그때 용산에서 한 일이 뭡니까? 대통령이 한 얘기가 뭐죠? 이런 먹통 사태가 국가 안보 문제다. 이 사회 사이버망에 대해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라. 그래가지고 용산에서 범정부 사이버 안전 대책 TF 만들었죠. 예. 바로 이런 사태 예방하려고 만든 거죠. 근데 먹통이에요. 먹통이에요. 예. 그러니까 긴급하면 KBS에서 분명히 이런 비상사태고 대피하면은 주간지 재난방송을 해야 긴급 재난방송합니다. 그런데 그건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럴 사태가 아니니까. 네. 그런데 서울시는 대피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뭐부터 보겠습니까? 당연히 인터넷 들어가 속보 떴나 이거 확인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네이버 들어가니까 먹통에서 더 불안했어요. 먹통인데 전국도 아니고 서울시만 이게 해당되는 건데도. 자, 이게 이런 거 작년에 고친다고 범정부 사이버 TF 안 만들었습니까? 그래가지고 먹통 사태 해결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과거에는 경보 발령 안 해서 문제인데 이번엔 해서 문제. 그다음에 사이버의 인프라는 그때도 마비 지금도 마비. 그럼 도대체가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뭘 개선했냐는 거예요. 언제는 또 발령해서 문제, 언제는 안 해서 문제. 이태원 참사 때는 또 어쨌고. 이게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안보를 하고 있다고 지금. 자,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북한의 발사체를 2시간 만에 찾았어요. 네. 이번에는. 네. 근데 지난번에 천안함 어뢰 있지 않습니까? 네. 한 달 만에 찾았잖아요. 네. 이건 왜 그럴까요? 전혀 다릅니다. 이번에 로켓 발사는 예고돼 있었고 로켓이 어디로 간다고 사전 통지돼 있었고 그걸 쏜다는 걸 알고 미리 정보 자산을 동원해 가지고 탐지하고 있었고 추적하고 있었고 심지어 일본은 미사일 요격 자산가 있었고 이건 시험 문제가 내일 모레 언제 시험을 보는데 시험 범위는 어디고 시험은 여기서 많이 나고 이거 알려준 거고 천안함 사건은 깜깜한 밤에 안 보이는 데서
그때 당시에 저기 정부조차도 누가 했는지 몰랐고 어디서 했는지 몰랐고 아이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다르죠. 이거는 저기 답이 정해진 그 상황이고 그때 당시엔 불시에 일어난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네. 예, 어두운 밤바다에서 다르죠. 그리고 바닷속에 가라앉은 거 그거 쌍끌이 여선으로 건진 건데 이거는 부유물이잖아요. 네. 예, 어떻게 갔습니까 이게? 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서울시에서 이제 그 해명을 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과잉이라 싶을 정도의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시장이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이제 그 행정적인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래요? 잘못 알고 있는 것. 근데 그러니까 이게 대응을 얼마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잉이라 싶을 정도의 대응을 하는 것은 집행하는 쪽에서의 일 처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 지시나 통보나 무슨 그렇죠. 발송하는 걸 과잉하는 거는 그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시민들 불안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거죠. 이거는 오히려 역효과 나중에 역효과 난다고요. 이렇게 그렇죠. 되면은 재난 그 문자 오는 그거 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이거 꺼버려요 사람들이. 이거 맞아요, 자꾸 맞아요. 쓸데없이 날아오면. 아니 그렇게 준비를 거기서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이걸 보내는 거는 이거는 네. 각별히 조심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럼요. 이 정부가 무언가 신속하게 압도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 아니냐. 신중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자 하는 노력이 결여되고 자꾸 무엇에 압박을 느끼듯이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아무튼 이 정부에서 안보 하고 있는데 좀 불안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오늘 아침에 불안했습니다. 우리 괜찮은 걸까? 정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주지 않아도 되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북한은 확실히 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로켓을 발사해서 경색되는 것 같지만 네. 이런 강경한 흐름의 이면에는 또 온건한 흐름도 있는 강원의 그 공존 시대입니다. 일본한테 먼저 통보해 줬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국회 가서 모 국회의원한테 네. 예전에 급히 보자 그랬는데 이분이 연초에 일본을 다녀왔는데 일본하고 북한이 마쿠 접촉이 요즘 활발하다. 네. 이런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사실 작년 9월에 유엔 총회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김정은 위원장을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우회 접촉, 마쿠 접촉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그 납북자 촉구 송환 촉구 결의 대회 가서 또 그 발언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이틀 만에 바로 답변이 나왔어요. 전 이게 이례적이라는 거 오히려. 그렇다. 지금 짜고 치는 뭐라 손뼉이 지금 마주치고 있어요. 예. 왜 못 만나냐? 만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게 그 동북아의 벌써 국제 질서가 새판짜기.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패권국과 도전국이 강대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이런 힘의 공백에서 누군가 우리가 한번 주변 정세를 주도해 보자는 경쟁이 붙었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진영이나 블록 안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대국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 내가 한번 주변 정세를 주도해 보겠다. 자꾸 일본이 이러면서 아이돌 스타 꿈을 꾸고 있어요. 지금 기시다의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지금 자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봐도 아이돌 스타 같아요. 그래요? 뭐 외교 천재, 뭐 또 주가 올라, 뭐 지지율 올라, 뭐 지금 그런 어떤 그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배경음악 좀 넣어주고 반주 좀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내 혼자 노래 부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배경음악 우리가 넣어준 거 아닌가요? 우리가 넣어줬는데 악기는 여러 개 해야지. 왜 어떻게 하나만 갖고 되겠습니까? 노래도 불러줬잖아요. 노래는 불러줬죠. 아, 노래 불러줬구나.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우리 코너도 이제 국제 뉴스 코너입니다만은 국제적인 시각을 좀 넓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의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그 우리가 이제 한미일 공조 여기에 이제 틀에 갇혀 가지고 뭐 찰떡 뭐 물 셀 틈 없는 빛 셀 틈 없는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도 그렇고 조금만 우리가 시각을 더 바깥쪽으로 돌리면은 이번에 튀르키예 대선도 있었습니다만은 튀르키예도 그렇고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서아시아 전체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신냉전이다. 그럼 과거에 그런 그 어떤 공산 진영과 민주 진영 간의 어떤 양립되어 있는 어떤 그런 체제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신냉전이라는 말에 너무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은
다극 체제로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전 세계 지구촌에서 곳곳에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미일 공조라고 하는 그 틀에 갇혀 가지고 우리는 누구 편이어야 되는가, 이쪽인가 저쪽인가라는 그런 틀에서는 지금 세상이 보이지가 않나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최근에서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고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자위함기를 우길기를 달고 부산항에 들어왔어요. 네. 뭐 정치권에서는 뭐 주판을 두들기고 있는데 우리 국민 정서로는 침략 불편하죠. 전쟁을 당했잖아요. 불편하지요. 자존심 상하죠. 네, 사실 이 자위함 뭐 우길기 문제는 사실은 과거에는 이런 문제들이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는 일본이 조용하고 겸손한 외교를 했었고, 네, 조심했잖아요. 또 사실은 뭐 그렇게 보수 우익 문제가 심각하지 않던 시절에는 이게 우리한테 그렇게 큰 불편함을 준 거 없이 왔다 갔습니다. 뭐 저 김대중 대통령 시절, 이명박 대통령 시절 왔다 갔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이 일본 내에서 보수 우익이 집회에서 이 깃발을 사용한다거나 또는 월드컵 경기나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어떤 이 깃발이 등장해서 벌금까지 또 물고 그러면서 이게 미국에서 그 인종차별 어떤 그 남부연합기가 왜 그 의사당에 폭도들 난입할 때 휘날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남부연합기가 지금 인종차별의 상징처럼 돼버렸듯이 그렇죠. 지금 이 우길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군사적으로 이렇게 팽창하고 더 나가서 보수 우익의 국수주의적 회귀 흐름하고 같이 편승해서 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면에서 우리한테 불편함을 준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일본 정부가 우리는 절대 군국주의로 회귀하지 않으며 어떤 그 저기 세계 글로벌 규칙을 지키고 다른 나라 영토와 주권을 탐하지 않는다는 해명을 하면서 이 깃발은 자위대법으로 1953년에 제정된 것이지 전혀 어떤 정치적 의사와 무관하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오히려 해명을 해야 될 일인데 일본 사회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죠. 입 싹 닦고요. 예. 입 싹 닦고 과거 오히려 역사를 부정하면서 뭐 독도고 뭐고 뭐 과거의 그 군국주의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깃발이 예전대로 우리 눈에 비치느냐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역사와 상황에 따라 가지고 맥락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다 됐는데 지금 왜 안 되냐 그러지만 옛날에 일본이 지금 일본이 아니지 않습니까? 키신저가 얼마 전에 인터뷰했는데 일본은 몇 년 안에 군사 대국화 그리고 이 침략 전쟁 전으로 이렇게 돌아가려는 군사 야욕 이렇게 꿈꾸고 있다는 얘기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일본이 저는 아직까지 군사 대국을 하고 대만 해협에서 이렇게 개입할 능력 정도는 아직 확보 못했다고 봅니다. 언젠가 꿈은 꾸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 군사적인 능력을 확대한다고 할 때는 명분과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주변국의 이해와 공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노력을 하면서 우리 한국 국민의 불편한 심정도 배려하는 듯한 이런 어떤 말과 행동이 나온다면 이 문제 그렇게 뭐 크게 불거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막 밀고 들어와요. 다짜고짜 오겠다는 겁니다. 그럼 오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내부의 자중질환으로 이어지는 또 우리 한국 국민들끼리 분열되는 것이죠. 저는 이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 정부 책임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상하게 일본이 짜놓은 프레임에 우리가 조금 박자를 맞춰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런 그 일본에 대하는 그런 목소리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정치 논란으로 정치 어떤 그 진영 논리로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자주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미 수십 년 전에 그 독일 군대가 프랑스의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를 행진도 했었어요. 시민들 보는 앞에서. 네. 그것도 가능한 이유가 그리고 프랑스 시민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거 가능한 이유가 독일이 그 당시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그 과거와 단절을 하고 과거를 스스로가 이제 비판을 하고 다시는 그런 그 과거를 그 돌이키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을 수차례 하고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됐는데 왜 지금 안 되냐. 이거는
그때 일본하고 지금 오부치 총리까지는 그게 그 지금 자민당이 크게 두 뿌리입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온건한 그 뿌리가 오부치 총리까지로 끝났어요. 그 이후로 모든 총리들은 저 민주당 잠깐 집권한 거 제외하고는 그 극우파의 뿌리. 그 자유당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 거기서 나온 그 정권들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때 일본하고 지금 일본하고 또 같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튀르키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1세기 술탄 되는 겁니까? 에르도안이 30년 집권 길이 영구 열렸어요. 집권합니까? 네, 이제 25년을 집권할 수가 있고. 앞으로요? 예, 이제 5년 더 하면 25년 집권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헌법이 아주 웃기는 조항이 뭐가 있냐면 죄송합니다. 웃긴다는 표현은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년을 임기를 한 다음에 직전에 우리가 또 한 번 조기 대선을 하면은 거기서 승자가 또 5년을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때 이기면 5년을 더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총 그 30년을 집권할 수가 있는 길이 열린 것이고 앞으로 10년을 더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런데 이게 그 참 여러 가지 그 이번에 볼 수 있는 것이 그 거기도 우리 흔히 여촌야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시골 지역은 보수 성향이 더 강하고 도시 지역은 그 진보 성향이 더 강한 것이 거기도 여전히 여실히 그대로 드러났는데 지역적으로도 서쪽이 도시가 많고 이 동쪽이 그 시골 지역이 많거든요. 그 그 분석을 해보면 그대로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어지간해서 변하지 않는다. 이걸 그대로 한번 보여준 것이고 그 에르도안 현 대통령이 총리 시절에는 그래도 경제가 괜찮았습니다. 한 10년 정도는. 근데 그게 전부 어떻게 보면은 그 보기에 따라서는 이 건설, 부동산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모든 외자를 가지고 온 것을 전부 거기다 쏟아부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거품으로 다 무너지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그 과거 향수 거기에 이제 국민들이 많이 젖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더 길게 보면은 이제 아까도 우리가 다극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튀르키예 우리도 목소리 좀 낼 때 되지 않았느냐? 과거에 우리는 오스만의 후예다. 이런 목소리들이 자꾸 어떤 그 21세기 술탄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전혀 하지도 않고 그래요.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고 싶어하는 것이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처럼 이런 것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보이는 것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푸틴하고 정신 세계와 문화가 유사해 보입니다. 네. 아이고. 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좋아하더라고요. 에르도안 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기 남미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룰라를 중심으로 남미가 지금 미국에 맞서자 국제 질서를 좀 재편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2개 나라가 이번에 모였죠. 남미가 물론 그 똑같은 한 목소리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도 이제 큰 블록이 어떤 그 우파 쪽으로 흘렀다 좌파 쪽으로 흘렀다 그러기도 하고 지금 전통적으로 이제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친미 그런 어떤 성향이 강하고 친미가 세죠. 그리고 남미는요. 그러니까 다 그렇지는 않죠. 네. 콜롬비아 같은 경우가 그렇고 칠레 같은 경우가 좀 그렇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게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룰라 대통령이 중심이 돼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남미도 뭔가 하나 이렇게 목소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아르헨티나 큰 나라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두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두 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하고는 이제 거래할 때 달러 쓰지 말자. 직접 우리 돈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외환화로 거래를 직접 한다든가. 그 아르헨티나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스와프 협정을 뭐 과거부터 하고 있었지만 중국하고 그 중국 외환화하고 그 아르헨티나 돈하고를 그 스와프 협정의 그 범위를 더 넓히겠다. 네. 더 이상 이제 달러 부족 현상으로 우리가 그 고생하는 이런 거 그 빈 공간을 그냥 외환으로 메우겠다. 이제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전체적으로 달러의 약화 현상 이런 것들하고 우리가 맞물려서 좀 봐야 되는데 당장 뭐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뭐가 그러진 않겠죠. 그렇게 그런 세상이 오지는 않는데 네. 다만 그 조금씩 그러니까 2000년 이후로 잠시 네. 그 달러가 굉장히 70%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는 현상 이거는 우리가 같이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고 다극화 이것도 경제 차원에서도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한 피로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자꾸 저런 어떤 강대국 정치에 휩쓸려 가기에는 네. 우리도 지역주의로 맞서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뭐 어떤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길을 좀 찾아보자. 외교에서 그렇게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요. 네. 이스라엘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미도 그렇고 다른 길을 다각적으로 실용적인 길을 찾는데 우리는 어떤 길을 찾고 있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그동안에 러시아의 드론 공격이 엄청났지 않습니까? 네. 이란제 샤헤드 드론이 네. 엄청나게 있는데 이번에 모스크바에 그 드론이 드론 공격이 공격해서. 8대가 갔는데 이건 뭐 다 격추했다건 그럽니다만은 상당히 어떤 그 자살 드론으로 고폭탄을 싣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양상을 보면은 이제 그 공격받은 방식대로 되돌려주는 방식이거든요. 또 상대방의 수도를 타겟으로 삼았다. 이게 이제부터 그 초여름에 우크라이나 전행의 좀 나쁜 신호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예, 어차피 우크라이나는 대공세를 예고하고 있었고 그런 만큼 어떤 여름쯤에 또 상당히 전쟁의 강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화를 빌고 있는데 또 전쟁이 또 격화된다고요. 그러니까 국제 질서에는. 우크라이나로 인한 공급망의 2차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예, 지금 겨우 많이 수습은 해놓고 겨울은 잘 넘겼다 그랬는데 지금 이게 격화가 되면 또 몰라요. 김종대, 임상훈